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며 여야 대권 주자들의 발언으로 정치권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와 미래의 비전 제시보다는 다시 불거진 색깔론부터 사생활 논란까지 상대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비방을 이어가는 대권 주자들의 행보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고요.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려 인삼의 종주지 금산을 찾아가 인삼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고 특별한 한방 백숙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뉴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는 어떤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예, 부동산 투기 의혹 또 터졌습니다. 이번엔 교육청입니다. 학교 설립업무를 총괄하는 대전시 교육청 간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전 최고 분양 경쟁률을 기록했던 도안지구의 한 아파트 건설 부지. 2018년 9월 이 아파트 단지 인근의 토지 502제곱미터를 한 공무원이 사들였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은 아파트 건설사와 학교 설립 업무를 협의하던 대전시 교육청의 담당 사무관입니다. 교육단체들은 학교 설립 업무를 추진하면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이 1년 4개월 만에 되팔아 2억여 원의 차익을 남겼다며 명백한 땅 투기라고 주장합니다. 취재진이 해당 토지를 등기부로 확인한 결과 해당 공무원은 학교 설립 업무를 담당했던 2018년 9월 토지를 사들인 뒤 다른 부서로 옮기기 직전인 2020년 1월 이 일대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던 건설사에 되팔았습니다. 해당 공무원도 당시 매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매입 시기는 맞아요. 예. 근데 투자를 하려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투자하지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냐고요. 또 직무랑 상관이 없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전혀 그거랑 그 투기랑 상관이 없어요. 내 직무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그게. 네, 지금 정교조라든지 또 경실련에서는 이 해당 그 교육청 사무관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당사자는 지금 부정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 TJB 보도에는 이제 해당 공무원의 목소리가 직접 유일하게 담겼었는데 네. 이 이제 통화를 통해서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이 없었던 토지였었고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황들을 조합해 보면은 이 투기 의혹을 의심스럽다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학교 설립 업무 담당자로서 이제 뭐 학교 부지는 아닙니다만은 그 일대 개발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네. 해당 토지 자체가요,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그리고 또 경작도 어려운 하천 부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토지들을 뭐 그런 개발 정보를 알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일반 투자자가 투자하기는 쉽지 않았을 땅이란 것이죠. 또 해당 필지가 또 다른 사람과 이제 공동으로서 또 지분 투자라고 하죠. 네. 그렇게 투자된 점들을 보면은 전형적인 투기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한 토지가 일반적으로 흔히 이제 이 땅은 향후에 굉장히 가치가 있다 판단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천 부지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분명히 어떠한 이 하천 부지의 미래 용도를 알고 예. 샀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럼 그게 이제 직무상 취득한 정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를 제기했었던 정교조와 경실련 측은 아무래도 학교 설립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근처 개발 정보를 알았을 것이라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담당자는 이렇게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교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이 A 씨와 또 A 씨로부터 토지를 구매한 그 사업 시행사 간의 유착 관계도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토지 자체가 이제 도로
보호와 제방으로 쓰이는 곳이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매수자가 예정돼 있어서 매입했을 거란 그런 추정인 건데 전교조는 이제 교육청에 있는 A씨가 해당 시행사에게 어떤 특혜를 주고 자신도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해당 땅을 투자했을 거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 땅을 산 사람이 다름 아닌 그 아파트를 개발하는 건설사라면은 더더욱 의심이 가지요. 왜냐하면 이 땅에 대해서 이미 이 땅은 나중에 어떻게 쓸 거다라는 정보를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은 그리고 이 땅을 살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판단이 드는데 물론 뭐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향후에는 그럼 처리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의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경찰에서도 첩보를 수집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은 그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 주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참고인으로서 이제 조사가 진행됐다고 알려졌고요. 네. 그리고 조만간 A씨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쟁점이었었던 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그쪽에 투기를 했느냐 그 부분이 밝혀질 테고요. 또 A씨와 시행사 간의 그런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그 지금 고발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수사가 차후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1년 4개월 만에 뭐 2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뭐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나온 이상 이 공직자, 이 교육청 이 간부들이라든지 또 장학관 이상이라든지 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또 실제로 또 시민단체들도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엔 대전시 교육청에는 이에 대해서 말이 없다가 이제 문제가 커지자 이제 의혹과 관련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4급 이상 공무원과요, 학교 설립 등 이제 부동산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5급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외부의 신고를 받는 이제 신고센터도 운영함으로써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교육청도 좀 더 받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네. 교육청에서 뭐 조사를 한다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예,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내부 서버망에 인가받지 않은 외부인이 침입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원전과 해결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은 내부망에 13개 외부 IP가 무단 접속했다며 지난달 1일 해킹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회사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접속할 수 있는 가상 보안망, VPN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해커가 침입한 건데 국정원 조사 결과 배후 세력은 북한으로 추정됩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12일 정도 북한에 노출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이 원자력연구원 측에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안내했지만 연구원 서버 관리자가 지키지 않아 해킹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 설명이지만 12일간 노출된 데다 아직 조사 중인 만큼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 피해 규모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고 이후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국정원에서는 이 원자력연구원이 비번을 제때 바꾸지 않아서 또 비번을 바꾸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회 정보위 소속 하태경 의원이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었는데요. 이게 비밀번호가 어떤 비밀번호냐면은 이게 외부 인터넷과 내부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연결하는 VPN이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두 개가 연결되게 되는데 이 VPN에 들어가게 되는 비밀번호가 해킹당했고 그 결과 외부에서 내부로 연결돼서 내부가 이제 정보가 털렸다라는 그런 내용인 건데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직원들이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회사망에 접촉할 수 있게 이 VPN 활용도가 조금 최근에 급증한 모양새였었는데 이 점들을 해커들이 노렸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이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하지 않아가지고 해커들이 좀 더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한 언론 보도에서는요, 이제 북한 해커 조직들이 원자력연구원 직원들의
이메일 주소와 또 사내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이제 탈취해서 서로 공유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만약에 이런 비밀번호들이 좀 더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고 또 국정원의 말에 따라서 조금 더 자주 바꿨다고 한다면은 이 해킹으로부터 조금 더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추측되고 네,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재택근무가 요즘 또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이제 회사로 대부분 이제 뭐 망을 연결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 참 그럼 10일 동안 이렇게 해킹을 당하는 동안에 원자력 연구원은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 사후 점검 등 정기 점검 등을 통해서 외부 IP, 그러니까 승인되지 않은 IP를 통해서 접속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외부에 누군가가 침입했다라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게 됐고요. 그로부터 좀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또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뒤늦게서야 밝혀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배우로 지목됐던 김숙희 같은 경우도 지난 네. 2014년 한국 수력원자력에서 이제 뭐 원전 이제 도면 같은 것들을 탈취한 굉장히 실력 있는 북한에서도 해커 조직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봐야겠죠. 방금 말씀하신 김숙희가 북한 해커라는 거죠? 예, 해커 조직입니다. 해커 개인, 조직? 예. 아, 여성 이름으로 이렇게 했네요. 예, 그렇게. 자, 지금 주요 기관의 해킹이 아마 처음은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방금 뭐 한국수력원자력도 얘기가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런 국내의 보안 기술보다 북한의 이 해킹 기술이 더 뛰어난 겁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의 보안 기술과 북한의 해킹 기술의 뭐 상대적 우위를 비교하기에 앞서서 네. 모든 보안에는 100%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보안 기술 자체도 결국 해킹 기술이 발달하면서 같이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뚫리게 되는 게 보안 기술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실 북한 해킹 기술 자체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해킹 선진국이라 불리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엔 또 북한이 해킹 기술을 통해서 이제 막혀 있는 외화를 벌고 있다라는 것도 전해지면서 보다 이 해커 양성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취약한 모습들을 자꾸만 노출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이 사실 머리가 굉장히 좋지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의 이제 두뇌가 뛰어난데 뭐 북한이라고 같은 한국인인데 다를 바 있겠습니까만은 이게 별로 안 좋은 데 쓰여서 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해킹은 결국 이게 막기가 어렵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한번 말해 보시죠. 막아야겠지만 막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국정원에 따르면은 국내 공공기관이 하루 평균 받는 사이버 공격이 160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중 90%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고요. 그러니까 1초에 15에서 16회 정도는 이제 북한에서 사이버 공격들을 받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공격들을 다 막기에는 현재 우리의 그런 인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배경에서 일부에서는 이제 뭐 사이버 보안 안보청과 같은 이제 좀 독립된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 이런 공격에 좀 취약하지 않나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얘기하신 대로 사이버 뭐 보안청이든 안보청이든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초복입니다. 초복에 떠난 여행지로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초복이면 보통 우리 몸을 건강해 하는 것들, 네. 여러 가지 식재료가 또 있죠. 또 맑은 공기를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인삼의 종주지, 비단매라고 하죠. 네. 그리고 금산. 비단산, 금산입니다. 예, 금산을 떠납니다. 아유, 금산 뭐 인삼의 고장인데 기대가 큰데요. 자,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인삼밭 모습인가 보죠? 예, 저게 네. 그 까만 인삼포로 뒤덮인 인삼밭이에요. 네. 엄청나게 넓죠. 네, 그 금산은 전체 면적의 70%가 산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도 심하고 그리고 또 이제 토지도 이제 비옥하고 해서
인삼을 재배하기 아주 최적지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보이는 사진이 네. 개삼터인데요. 금산에 있습니다. 개삼터, 인삼 농사를 열다. 예. 이런 뜻인데. 삶을 열다. 네. 예, 예, 예. 옛 문헌에 따르면 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금산에서 강씨성을 가진 선비가 네. 처음에 인삼 씨를 뿌려서 인삼 경작이 시작됐다. 아. 그래서 지금도 금산에 가면 1500년의 자부심, 네. 인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인삼을 말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 금산 하면 인삼, 인삼 하면 금산. 네. 그래서 이제 금산 사람들은 인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죠. 네. 그 전체 농가의 40%가 인삼을 재배하고요. 아, 예. 네, 그다음에 40%나 되는군요. 그리고 금산 지역 경제의 80%를 인삼이 좌지우지합니다. 아, 그만큼 이제 예. 금산 사람에게 인삼은 삶의 그 자취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전국적으로 인삼을 키우는 곳은 많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금산이 최고죠. 저 사진은 이제 1970, 80년대의 네. 인삼 시장의 풍경이에요. 아, 사람이 정말로 많죠. 아니 그 7, 80년대 때도 저렇게 저기 인삼 시장이 활성화됐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산은 그 인삼의 생산지뿐만 아니라 유통의 중심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인삼 60, 80%가 금산서 유통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일의 인삼 고장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지금 기사 화면 나온 기사는 용담댐 방류 피해 관련 기사네요. 네, 저건 이제 제가 쓴 기사인데요. 아, 가슴 네. 아픈 기사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엄청난 수해가 있었죠. 네. 그래서 금강 용담댐이 방류를 하면서 금산을 비롯해서 이제 전남북 그리고 이제 충남북 일부 지역 6개 시군이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서 금산 인삼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액만 하더라도 인삼을 포함해서 한 400억대 이른다고 합니다. 네. 1500년 역사를 지닌 인삼의 고장 그리고 금산을 찾아가서 인삼의 매력을 재발견하고요. 그래서 인삼이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보양식 한번 보시러 가겠습니다. 이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네. 양쪽 팔이 있고 다리도 있고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 머리가 좀 작네. 아, 인삼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이쪽이 뒷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고 찍으래요. 그래 예쁘다고. 아, 이렇게 했다가 아주머니한테 또 엄청 혼났네. 한번 보세요. 인삼 6년 동안 키우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그런데 이 수확할 때 이 잔뿌리 이거 있죠. 이거 하나도 다치지 않게 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최상품이 된다고 해요. 최근에 많이 나가는 거였어요? 아니면 뭐 한동안 뜸했어요? 뜸했다고 나가요. 뜸했던 것은 왜 그때 뜸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식당 같은 데가 안 되니까. 아, 아무래도 예. 소비가 위축돼서. 그 영향이 많죠. 예. 아, 그렇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심들하니라고 많이 안 와요. 걸어 오시긴 오는데 이제 이 산이 코로나에도 예방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니까. 예. 그래서 이 오는 사람들은 와요. 와서 이제 자기 몸 저기 이제 좋게 만들기.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어디요? 어디요? 튀김집 저기 앞에. 아, 이 양반 참. 아니 기자님 거기 뭐 하셔요? 아, 막걸리. 아니, 인삼을
금산에 왔는데 이거 있지 이거. 이게 금산의 시그니처 메뉴예요. 인삼 튀김. 아니 얼마나 먹음직스러워요. 이게 인삼 하나를 통째로 튀긴 거예요. 근데 금산에 왔는데 이걸 안 먹어? 참 좋죠. 이야. 이게 그 금산 인삼관 안에 있는 건데요. 이 육령물 같은 거예요. 이게 무려 진짜 소주. 이게 2,800리터라고 그래요. 축제 때 개봉한다고 하거든요. 56,000명이 2년 된 인삼주를 한 날째 할 수 있는 그런 양이네요. 이야, 진짜 어마어마하네. 금산에서는 매년 인삼 새싹이 자랄 무렵에 인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삼장제를 지냈는데요. 1981년부터 지역 화합축제인 인삼제로 발전시켜서 지금까지도 인삼축제가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얼른 사라지게 하고요. 우리 고장에 있는 금산 인삼 많이 팔리게 해주세요. 전시관을 뒤로하고 찾아간 곳은 기암 기석과 아름다운 금강이 절경을 이루는 적벽입니다. 이곳에서 귀한 흑삼과 토복령을 넣은 한방 백숙을 맛보기로 합니다. 인삼이 들어간 백숙이에요. 와, 엄청 틈실해. 이게 토종닭이라고 그래요. 삼계탕 같은 경우는 조그만 닭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 토종닭, 그 색깔도 보면은 이 약재가 들어갔고 좀 아까 뭐 토복용 들어가 그런지 색깔이 조금 검붉은 색깔, 다른 백숙하고 좀 틀려요. 흑삼의 맛이 인삼보다도 훨씬 강하구나. 보니까 9번 동안 쪄서 그런지 그 막 굉장히 이 농도, 인삼의 농도, 맛의 깊이, 또 닭에서 먹으러 나는 그런 맛, 이런 것들이 이 한 그릇에 다 있는데 내 생각에는 올 여름은 뭐 9월 달까지는 뭐 끄떡없이 갈 것 같은데. 자, 이거 맛있는 부위. 껍질도 괜찮아요. 껍질도 지나치게 두껍지 않고. 토종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이런 자존심, 한국 닭에 자존심이 있으니까 토종닭이지. 왜 그냥 질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데, 흑삼이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가까워서 먹어야지. 수산보다는 써요.
흑삼보다는 쓰고 뒷맛은 왠지 든든한 인삼, 흑삼이 빽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몸에서 그냥 잘 맞는 것 같아요. 마음 때문에 그런가? 아니, 근데 제가 인삼하고 몸에 좋은 백숙을 먹으러 왔는데 지금 딱 이걸 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요. 사장님, 네. 잠깐만요. 이게 사장님 다 직접 담그신 거예요? 예, 그렇죠. 아, 큰 거 보니까 막 6년근, 아, 좀 아까 본 거 6년근 같은데. 예, 이런 거 5년근, 5년근. 6년근, 이런 거 4년근, 4년근. 근데 사장님, 맛있긴 맛있는데 잘 안 넘어가네. 인삼주가 한 잔 있어야지. 아, 미리 준비해 놓으셨네. 예? 이거 한 잔 한번 드셔보세요. 인삼주, 예, 인삼주. 아, 또 원래 또 백숙하고는 인삼주하고는 잘 어울릴 거예요, 맛이. 사라한데, 예. 막 입안에서부터 막 속까지 막 이 식도 타고 내려가가지고 위까지 딱 전달되는데 그냥 쫙 온몸을 막 그냥 이렇게 막 따뜻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그렇지. 하고. 아유, 좋네. 좋아, 좋아. (1500년) 동안 하늘의 뜻과 땅의 기운, 사람의 정성으로 키운 인삼이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곳은 금산입니다. 네, 흑삼, 토복령, 백숙. 생김새며 뭐 빛깔이 예사롭지 않던데 맛은 어떠셨습니까? 제 혈색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목소리가 낭랑해지지 않았어요? 예. 네. 그만큼 아주 그런데 먹어보니까요. 네. 그 흑삼이 워낙 강해서 맛이 예, 예. 또 저기 뭐 낙지라든가 문어라든가 뭐 다른 재료의 맛을 싹 감추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인삼의 효과가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부터는 이제 충남 금산에서 삼계탕 축제가 열리는데 네. 그에 앞서서 저 삼계탕 요리 경연대회에서 저 요리가 바로 백숙으로 네. 흑삼 토복령 백숙이거든요. 예. 대상을 받았어요. 아, 대상을. 네네. 근데 대상을 받을 만하다 생각도 드는 게 저 요리를 하기 위해서 뭐 정성이라든지 시간 이게 보통으로서는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예, 그래요. 그 이번에 대상 받은 금손 사장님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제부터는 이제 그 금산에서 처음으로 삼계탕 축제가 열립니다. 네. 이제 금산의 인삼과 약초에 판촉을 좀 돕고 또 농가를 돕기 위해서 열리는 거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좀 안전하게 방역 수칙 지키면서 가보시면 인삼도 좀 싸게 구입하시고 다양한 삼계탕 요리도 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까지 계속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기진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맛있는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네. 준비하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이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하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석 장의 사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볼까요? 마치 공사 현장을 방불케 하는 이 사진은 지난 6일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된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펼치는 장면입니다. 평년보다 늦은 장마가 시작되며 전국 각지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특히 남부지방에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에 큰 피해는 없지만 지난해 대전 정림동의 아파트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던 만큼 재해 예방 대책을 잘 세워야겠습니다. 자, 누리꾼들도 걱정과 한숨 가득한데요. 갈수록 기상 이변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구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 기분이네요. 아직 작년에 비 피해 흔적이 남은 곳도 있는데 엎친 데 덮칠까 봐 너무 걱정이네요. 하는 댓글들 살펴봤습니다.
폭우로 피해 입은 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바다 찾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 3일 서해안 최대의 대천 해수욕장이 개장했는데요. 개장일에는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서객들이 입장했습니다. 해수욕장의 특성상 방역 수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해변에 거리두기 팻말을 설치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했고요. 해수욕장 입구에도 검역소를 설치해서 체온 스티커를 붙여야만 입장이 가능하게 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한번 살펴볼까요? 저 체온 스티커 열이 나면 노랗게 변한대요. 옐로 카드 한 번이면 바로 퇴장.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작년엔 못 갔지만 올여름 휴가는 바다로 가야겠네요. 하는 댓글들 살펴봤습니다. 많은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용객들도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면 좋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육군 훈련소로 들어가는 차량들의 모습입니다.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인 상황에 논산훈련소에서도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해서 역학조사를 위해 의료진이 군 내로 투입됐는데요. 확진자들은 모두 훈련을 앞둔 이병 장정으로 확인됐고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훈련소 외에도 서울과 대전 등 각지에서 델타 변이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다시 선별진료소가 세워지는 등 당국은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도 안타까운 목소리 내고 있는데요. 훈련소 특성상 훈련병 모두가 위험할 텐데 추가 확진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신 접종 이후로 마음이 느슨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는 댓글들 살펴봤습니다.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지치고 힘들더라도 개인 방역 수칙과 거리 두기 등 보다 철저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여야 대권 주자들이 국가의 미래 비전이나 정책 공방보다는 상대를 비방하는 공격적인 말로 인해서 들끓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건대 권선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충청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전 방문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듣겠습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제 공식적인 민생 행보를 이제 대전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대전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조상 대대로 자신의 그 집안은 이제 500년 동안 충남에 살았고 또 나의 피는 이제 충남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충청 대망로는 뭐 지역 정서로 본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의 영향력이 공 교수님 있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뭐 저는 몇 가지 충청 대망론 또는 충청권과 연결을 하려면 첫 번째는 정서적인 연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감이 있었고 스킨십이 있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대내적으로 네. 충청권을 묶을 만한 어떤 이슈나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그 얘기는 하나도 나온 게 없거든요. 세 번째로는 대외적으로 호남과 영남과 또는 수도권과 차별되는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충청권 대망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 세 가지 점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내용이 뭐가 있냐라는 거죠. 네. 윤봉길 의사 거기에서 출마 선언하고 또 여기 대전에 와가지고 네. 행사했다고 해서 충청권과 무슨 연결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할아버지 뭐 조상이 연결이 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저는 충청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는 네. 저는 오히려 충청권의 야권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 정도 충청권을 대표할 사람이 없나.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니 뭐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충청 대망론이라는 게 항상 선거 때마다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 과거에 정운찬 전 총리의 경우도 그랬고 이회창 전 총재도 충청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그렇고
그 충청 대방론뿐만 아니라 이 주자들이 어떠한 이제 고리만 있으면 지역과 연결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들을 합니다. 좀 뭐 그거는 글쎄 그 자체를 비난할 건 없을 것 같고 네. 자연스러운 거죠. 어떻게든 뭐 표를 모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권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한 그 이제 어떤 지역과 연결시키는 이러한 시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유권자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와닿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말씀처럼 충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를 나왔거나 네. 쭉 대학을 나왔거나 이렇다면 또 뭐 별 문제겠죠. 또 정치를 쭉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았다든지. 네. 그러나 윤 총장은 사실은 윤 전 총장은 서울 태생이잖아요. 네. 부친이 이제 그렇죠. 충청이라는 네. 건데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았잖아요, 과거에. 다른 후보들 뭐 호남, 영남과 연결시키는 경우 뭐지 처가도 연결시키고 또 처도 연결시키고 네.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데 뭐 하나 또 주자로서는 지역에 가면 또 지역에 맞는 맞춤 발언을 또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과거에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만큼 또 충청권에 이제 뭐 지지를 얻으려면 노력을 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공 교수님,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의 미국이 점령군이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비판을 하고 뭐 이런 모습 보면은 좀 보수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 생각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뭔가 노림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아마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다면 그 부분은 뭐 역시 경선을 얘기해야 되니까요. 네. 결국 이제 보수 안에서 먼저 이기고 나야지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으니까 보수를 결집하는 데 역할을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수의 경우에도 스펙트럼이 좀 넓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념적 측면의 보수도 있지만은 그 자유주의적이거나 사실 본인이 자유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했는데 그럼 자유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자유에 관한 얘기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 자유에 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건지라고 하는 부분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부정적인 이건 아니다 쪽으로 가니까 일정 부분 보수를 결집하거나 지금 특별히 그 국민의힘 안에서 본인의 위상을 찾아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적인 접근이잖아요. 포지티브적인 접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확장성은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나가면. 네. 지금 탈원전 부분도 이제 와서 이제 계속 탈원전에 대해서 이제 비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했다.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원전 수사에 좀 외압을 많이 받아서 결국 검찰총장을 나오게 된 이유도 이제 거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여당에서는 뭐 알리바이 만드느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탈원전은 이제 정치적인 면도 있고 정책적인 측면도 있고 이슈로 제기하기 아주 좋은 아젠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념적인 지향도 거기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탈원전이라는 게 다른 정책과 달리 아주 이념적인 색채가 강한 정책이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전기값이 오를 수 있는 것이고 큰 방향은 탈원전이 맞긴 맞는데 또 탈원전이 또 워낙 의견이 갈리잖아요. 또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근데 그 문제를 이제 예민한 부분을 딱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문재인의 반대되는 성격은 분명한데 그것을 이제 수사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탈원전 수사, 월성 원전 수사에서 압력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이제 출마 선언한 다음에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검찰총장 때 얘기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그건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대단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자유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 하나. 게다가 국민들에게 실용적으로 와닿지 않는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거. 정치, 정책 이념을 다 이제 건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탈원전을 연이틀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어쨌든 분명히 반문재인의 성격을 너무 드러내는 것 같아요. 중도나 진보까지 아우르는 정말 그럴 수 있다라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탄핵의 강을 건너기 전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까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기시감 같은 것도 드는 아까 우리 앵커께서 예. 저기 그 미점령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않았는가. 네. 보수와 진보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예민한 부분이 합니다. 역사에 관련된 논쟁인데 네. 그렇게 하는 건 아마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인데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그건 지켜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무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정말 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지금 이제 뭐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이제 구속이 되고 또 재판에서 이제 일단 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권 가도에 뭔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 근데 한편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뭐 연좌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해서 결국 어느 시기에는 이제 국민의힘 입당이 될 것 같은데 언제 정도에 들어가실 거라 보십니까? 아마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고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들어갔을 때 가장 환영받을 상황을 찾는 건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들어갔을 때 환영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까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당으로서의 문제죠. 현재 아직 아무런 경선 룰도 없고요. 당의 구조 자체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결정해버리니까 좀 끌려가잖아요. 후보들이 다 날짜 정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는데 지금은 규칙도 없고 질서가 없는 상황이니까 정치적인 정말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지면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은 저쪽 바깥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안철수라든가 그렇죠. 전혀 아주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안에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홍준표 의원까지 이렇게 쭉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본인이 차지할 수 있는 포션을 넓혀가려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념적인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적인 접근을 가지고는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법률가들이 한계거든요. 법률가는 사전에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쪽으로 계속 접근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정치의 역량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문제에 대한 대응만 하고 있지. 이건 돌파해 나가는 게 정치거든요. 전혀 돌파력이 없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계속. 아까 말씀드린 이 답변도 마찬가지로 장모나 처에 대한 답변이 그건 법적인 답변이죠. 그 줄리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 줄리 논란 저희가 원래 뭐 사실 굉장히 언급하기 어려운 사안인데 먼저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자연스럽게 이제 줄리란 얘기를 저희 방송에서 할 수 있게 됐는데 네, 그 부분 답변 자체도 그 이제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 미리 큰 그림을 보고서 어떤 식으로 이 얘기를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하고서 이야기를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가족 문제 같은 경우 뭐 아내가 됐든 장모가 됐든 간에 첫 번째는 이게 당사자 문제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건 당사자 아내고 사실 결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두 번째는 어쨌든 경제적 관계가 생겼거든요. 부부간에는 이건 기본적으로 재산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실치 않은 거죠. 어디까지가 누구 거고 누구 건지. 이게 이제 사후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거예요. 세 번째는 대통령 후보면 나중에 영부인이 될 사람인데 우리 국민의 영부인으로 대표할 만한가라고 하는 이런 걸 국민이 판단을 할 거거든요. 이건 정치적 부분이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대답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인 문제로 또 사적인 문제로 아니면 대학이 알아서 판단할 거다. 이런 정도의 대답 가지고는 저는 전혀 정치적인 대답이 아니고 법적인 판단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장모 문제도 있고 또 부인이 이제 반박 인터뷰를 했지만 어쨌든 논란이 계속 따라다닐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런 뭐 지금 논문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뭐 그러면 이재명 후보나 뭐 정세균, 추미애 후보의 논문까지도 검증해라 또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권 가도에 영향을 크게 미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정권 교체론이 워낙 압도적으로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7월 2일 날 그 윤석열 전 총장 장모 판결이 있었잖아요. 법정 구속된 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동안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장모나 부인이나 처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수사와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네. 윤 전 총장 본인도 지금 공수처가 입건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그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네. 과거 이명박 후보 2007년도 대선 때도 BBK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와도 동영상이 나와도 유권자들은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되느냐 그리고 이 대선 과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과 장모가 계속 그러한 어떤 그 실정법적인 위반에 관련돼서 나온다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영향을 끼치거나 개입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 윤 전 총장 말이 맞아요. 대학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장모일은 장모일인 것이죠. 그건 말 잘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그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누적되다 보면은 아무리 지지하는 유권자에게는 지지하는 유권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중도 유권자들에게는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겁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근데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꽤 한 열흘 흘렀는데 별로 이제 지지율에 영향은 없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관건은 정권 교체론이 얼마큼 유지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봤던 조국 사태라든지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을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별로 털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털어내면서 정권 교체론과 정권 재창출론의 이 프레임을 없애야 돼요. 민주당으로서는. 네. 계속 정권 교체론이냐 정권 안정론이냐 간다면 민주당은 불리한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권 교체론이 높기 때문에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여러 가지 그 네거티브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뭐 그쪽 여권 후보들도 논문 검증해라 라는 말이 맥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어떤 그 팩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여기 중요한 거는 정권 교체론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 여부. 네, 거기에 따라서 달려있다.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이 이제 같은 날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내려와서 얘기를 했고 또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내려왔는데 뭐 다분히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 생각 좀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충청 민심 잡는데 성공할까요? 네, 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수단은 갖고 있다고 봐요. 네. 민주당은 수단은 현직 대통령이 있고 국회 다수당이고 또 지방정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뭔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양쪽이 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층도 많이 실망했죠.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근데 결국 갈 데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중도에 있는 그 유권자들은 실리적인 투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리적인 투표라고 하는 건 뭔가 주는 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뭔가 준다라고 할 때 믿을 만한 걸 얘기할 수 있나.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대통령 그리고 다수당하고 단체장이 있으니까 뭔가 이걸 계속 만들어내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주려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능한데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네거티브적으로 접근하고서 뭘 준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못 만들고 있어요. 네. 뭘 해준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아무리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이 세력이 있지만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도 다 그 사람 찍을 사람이거든요. 저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국민의힘의 어떤 보수층, 단단한 집토끼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양쪽에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죠. 대권에서 승리하기는. 결국 중도를 잡아야 되는데 중도를 잡는 전략으로서 저는 지금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비교할 때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도를 더 끌어낼 때. 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이 말씀드렸던 네거티브적 스탠스를 가지고는 중도 확장이 어려운 거거든요. 오히려 결집은 되지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이 방법으로 가겠지만은 양쪽 후보가 딱 결정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공격적으로 뭔가 공격하는 것 같고 네거티브로 갖고는 표를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이제 토론이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토론 과정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공격하고 또 여기에 이제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그걸 일어날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큰 변수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가 1위긴 하지만 다른 후보들이 이 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변수가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없으면 예. 그러면 이제 이재명 지사를 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결선 투표가 이제 예비 경선 끝나고 네. 본 경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 못하면 2차 투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현재 구도에서는 워낙 후보가 지금 많으니까 8명 중에서 이제 6명 가리잖아요. 예. 1차 예비 경선에서 6명이면 그렇죠. 1대 5가 된단 말이죠. 네. 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앞서 나갈 거예요. 뭐 그게 갑자기 순위가 바뀌지는 않을 텐데 예. 1대 5인데 5명의 후보가 있기 때문에 1위의 후보가 과반을 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말이죠. 네. 그럼 과반을 넘기지 않는다면은 이른바 친문 성향의 후보들이 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반 이재명 구도가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났잖아요. 네. 여러 번의 그 토론회에서. 그렇다면 2차에서 다시 표가 2위 후보의 가수가 있죠. 네. 과거 69년도 40대 기수론, 그다음에 70년도에 그 투표하다 71년도 7대 대선에서 어쨌든 70년도에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때 김영삼 의원이 1위를 했는데 2차 네. 투표에서 김대중 그리고 이철승이 연합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김대중. 그렇죠. 그리고 예. 71년도에 대선을 치른 거였잖아요. 그런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남길 수도 있고 이재명 후보가 네. 그렇지 못하고 40% 후반대에서 1위를 하고 2위 후보가 한 뭐 30몇 프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네. 만만치 않죠. 네.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 교수님, 요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에 이제 양승조 지사가 지금 후보에 나섰는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는 양 지사 그래도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잘 몰랐던 분들은 타 지역 분들은 뭐 좀 많이 어필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발표가 날 텐데 컷오프가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죠. 네, 지금 세 분이 경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최문순, 양승조, 김두관 이 세 분이 이제 아마 전 누가 지사 웃을까? 출신들이신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저도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저희가 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크게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당이라고 하는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저는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 특히 이 경선 일정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이 정해버리니까 다 따라오거든요. 네. 지난번 대선 때도 경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그 문재인 캠프가 완전히 재구성이 됐어요. 원팀으로. 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연대 분명히 뭐 이합 집산이 분명히 후보 간에 있을 건데 이합 집산을 했는데 이게 플러스 효과가 날 건가 마이너스 효과가 날 건가에 있어서 민주당은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경험들을 쌓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대전에서도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 박영선 의원이 부시장, 정무부시장 하는 식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가는 경험을 축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은 그게 될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원회까지 있는데. 근데 저는 최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 후보들 간에 이합 집산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연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연대 효과가 시너지로 갈 건가 아니면 힘을 뺄 건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그 경험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시너지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 만들어가는 걸 할 수 있다면은 효과를 키워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조직을 넓혀가고 키워가는데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사실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그게 규칙도 없고 조직도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선 과정에서 결국 이걸 세력을 키워갈 수 있는지 누덩이처럼 불려갈 수 있을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이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지요. 뭔가 마음을 닦아서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편안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대권 주자들은 과연 어떤지 묻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 큐레이터 시선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